나방이 알을 쓰는 계절이니까 양복을 옷걸이나 벽에 그냥 걸어두지 말라고 도쿄에 있는 집을 나설 때 아내가 말했다. 와서 보니 과연 여건반 추녀 끝에 매달린 장식등에는 옥수수 빛을 띤 큼직한 나방이 67마리나 달라붙어 있었다. 옆에 있는 산주방의 옷걸이에도 통통하게 살이 찐 조그마한 나방이 붙어 있었다. 창엔 아직도 여름에 쳐두었던 방충망이 그대로 있었다. 그 방에 마치 붙여둔 것처럼 역시 나방 한 마리가 가만히 붙어 있었다. 젓갈색의 작은 깃털처럼 생긴 촉각을 내밀고 있었다. 그러나 날개는 투명한 연두빛이었다. 여자의 손가락 길이만한 날개였다. 그 저쪽 건너편에 줄지어 있는 접경의 상들은 석양을 받아 벌써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어서 이 한 점의 연두빛은 도리어 죽음처럼 보였다. 앞날개와 뒷날개가 겹쳐 있는 부분만은 짙은 초록빛이었다. 가을바람이 불면 그 날개는 엷은 종이 조각처럼 팔락팔락 한들거렸다. 살아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시마무라가 일어나서 방충망의 안쪽에서 손가락으로 퉁겨보아도 나방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먹으로 탕탕 두드리자 나뭇잎처럼 팔랑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도중에 하늘하늘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찬찬히 살펴보니 그쪽 건너편에 있는 삼나무 숲에는 잠자리떼가 흘러다니고 있었다. 민들레의 솜털이 날고 있는 것 같았다. 산기슭의 시냇물은 삼나무의 가지 끝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흰 쌀이 꽂힌 듯한 꽃들이 야트막한 산허리에 흐드러지게 피어 은빛으로 빛나는 풍경을 시마무라는 또한 지칠 줄 모르고 바라다보고 있었다. 탕에서 나와보니 러시아 여자인 박물장수가 현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이런 깊은 두뇌까지 찾아오는가 싶어 시마무라는 구경하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흔해 빠진 일본의 화장품이며 머리 장식 따위였다. 이미 40을 넘은 모양인지 얼굴은 잔주름으로 찌들어 있었으나 디룩디룩하게 살이 찐 목덜미 너머로 엿보이는 부분이 허옇게 기름살이 올라 있었다. 당신 어디서 왔소? 하고 시마무라가 묻자. 어디서 왔느냐고요? 난 어디서 왔을까? 하고 러시아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보따리를 싸면서 생각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더러운 헝겊을 두른 듯한 스커트는 이미 양장이라는 기분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일본식 옷처럼 보였는데 큼직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돌아갔다. 그래도 구두는 신고 있었다. 같이 구경을 하던 여관집 아주머니에게 이끌려서 시마무라도 사무실에 가보니 화롯가에 몸집이 큰 여자가 돌아앉아 있었다. 여자는 옷자락을 잡고 일어섰다. 검은 몬스키를 입고 있었다. 스키장의 선전사진에 나들이 옷을 입은 채 그 위에다 무명 삼바쿠를 입고 고마코와 나란히 스키를 타고 서 있어서 시마무라도 본 기억이 있는 게이샤였다.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 풍채가 의젓한 30대 여인이었다. 여관집 주인은 화로 위에 부젓가락을 걸쳐놓고 큼직한 타원형 만두를 굽고 있었다. 이거 하나 드시죠? 축하 선물로 만든 거니까. 입맛으로 한 개 드시죠? 아까 그 여자 그만두었나요? 네. 좋은 게이샤군요. 기한이 차서 인사하러 온 거죠. 잘 팔리던 애였는데. 뜨끈한 만두를 불어가며 시마무라가 한 입 먹어보니 뻣뻣한 껍질은 묵은 냄새로 약간 시큼했다. 창밖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석양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그 빛은 자재거리의 대나무 통에까지 비쳐드는 듯했다. 저렇게 긴 것도 있군. 갈 때죠? 하고 시마무라는 놀란 표정으로 언덕길을 바라보았다. 짊어지고 가는 할머니의 키보다도 2배나 더 되었다. 그리고 기다란 이삭이 달려 있었다. 네, 저건 억새입니다. 억새요? 억새라고요?
철도성의 온천 전람회 때 휴게소랄까 다방이랄까 그런 것을 지을 때 지붕은 여기서 나는 억새로 인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도쿄에서 온 분이 그 다방을 그대로 몽땅 사갔나 봐요. 억새입니까? 하고 시마무라는 다시 한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산에 피어있는 것은 억새군요. 쌀이 꼰 줄 알았죠. 시마무라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맨 먼저 눈에 띈 것은 이 하얀 산꽃이었다. 급한 경사를 이룬 산허리 근처에 온통 흐드러지게 피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산에 내리쬐는 가을 햇살 같아서 아 하고 그는 감탄에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흰 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는 억새의 억센품은 먼 산을 우러러보는 감상적인 꽃과는 전혀 달랐다. 커다란 다발은 그것을 짊어진 여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가리고 언덕길 양쪽에 돌담을 스쳐 사르락 사르락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다. 탐스런 이삭이었다. 방에 돌아보니 십촉전등이 켜진 희미한 다음방에서는 몸통이 통통한 그 나방이 검은 칠을 한 옷걸이에 알을 쓸고는 기어다니고 있었다. 처마 끝에 나방도 장식등에 바르르 바르르 부딪혔다. 벌레들은 대낮부터 요란하게 울어댔다. 고마코는 조금 늦게 왔다. 복도에 선 채 정면으로 시마무라를 쏘아보면서 당신 뭐 타러 왔어요? 이런데 뭐 타러 왔느냐 말이에요. 당신을 만나러 왔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 도쿄 사람들은 순전히 거짓말쟁이여서 싫어요. 그리고는 앉으면서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라앉히더니 이젠 전송하는 건 싫어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기분이에요. 아, 이번엔 말없이 돌아가지. 싫어요. 정거장에는 안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어찌 됐나? 물론 죽었지요. 당신이 전송하러 나오진 그 사이에?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전송이란 게 그렇게까지 마음이 아픈 것인 줄은 몰랐지 뭐예요. 당신 2월 14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쟁이. 몹시 기다렸는걸요. 이젠 당신의 말 같은 건 믿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2월 14일에는 새쫓기 놀이가 있다. 눈고장다운 어린이의 연중 행사다. 열흘 전부터 벌써 마을 어린이들은 집신을 신고 눈을 밟아다져 그 눈으로 된 널조각을 2자 넓이쯤 되게 떠내어 그것을 겹겹으로 포개고 쌓아서 눈사당을 만든다. 그것은 사방 세간에다 높이 10자 남짓되는 눈사당이다. 14일 밤은 집집에서 꼰 인주를 거두어 가지고 와서 사당 앞에서 환하게 모닥불을 피운다. 이 마을의 정월 설날은 2월 초하루니까 인줄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은 눈사당의 지붕 위로 올라가 밀치락달치락 하면서 새쫓기 노래를 부른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은 눈사당 안으로 들어가 등불을 켜고서 거기서 밤샘을 한다. 그런 뒤 15일 새벽에 다시 한번 눈사당의 지붕 위에 올라가 새쫓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마침 그 무렵에는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때일 테니까 시마무라는 새쫓기 노래를 보러 오겠노라고 약속을 해두었던 것이다. 난 2월에 우리 집에 갔다 왔어요. 장사는 쉰 거예요. 꼭 오실 줄 알고 14일에 돌아왔지 뭐예요. 좀 더 천천히 간호하다 왔더라면 좋았을걸. 누가 아파? 선생님이 한국에 가셨다가 폐렴에 걸렸어요. 내가 마침 우리 집에 있을 때 전보가 와서 간호해드린 거예요. 나오셨나? 아니요. 그거 안 됐군. 하고 시마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사과하듯이 또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듯이 말하니까 하고 고마코는 갑자기 얌전히 고개를 내젓고는 손수건으로 책상을 털면서 지독한 벌레들. 밥상에서부터 다다미 위까지 자잘한 날벌레들이 허옇게 떨어져 내렸다. 작은 나방이 수없이 전등주위로 날아들었다. 방충망 밖에도 몇 종류인지도 알 수 없는 나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이 밝게 비치는 달빛에 떠올랐다.
위가 아파요. 아이고 배야. 하고 고마코가 양손을 오불 사이에 푹 쑤셔 넣더니 시마무라의 무릎 위에 엎드렸다. 옷깃이 벌어진 짙은 분화장 냄새가 나는 그 목덜미에도 모기보다도 작은 벌레들이 순식간에 떼지어 떨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서 거기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목덜미 밑은 작년보다도 통통하게 기름살이 올라 있었다. 21살이 되었구나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했다. 그의 무릎에 뜨뜻미지근한 훈기가 스며들었다. 고마짱, 돈백실에 가봐 라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싱글벙글 웃잖아요. 보기 싫어. 언니를 기차로 전송하고 돌아와서 편안히 잠이나 자려고 하는 판인데 여기서 부른다고 하지 않겠어요? 만사가 귀찮아서 정말 그만둘까 했어요. 어젯밤 너무 심하게 마셨거든요. 언니의 숭배려였어요. 사무실에서 웃고만 있게 와보니 당신이었죠. 1년 만이군요. 1년에 한 번 오는 물인가 봐요. 송별의 만두 나도 먹었지. 그래요? 하고 고마코는 몸을 일으켰다. 시마무라의 무릎에 눌려있던 부분만이 빨개져서 갑자기 얼굴이 앳돼 보였다. 여기서 두 번째 정거장이 있는 동네까지 그 나이든 게이샤를 바르다 주고 왔노라고 말했다. 재미가 없어요. 전에는 뭐든지 곧 마음이 맞았었는데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요. 여기도 많이 변했어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요. 기쿠이 언니가 가버리니까 난 쓸쓸해요. 뭐든지 그 언니가 중심이었거든요. 팔리는 것도 가장 잘 팔려서 600본이 안 되는 때가 없어서 주인도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그 기쿠유는 횟수가 차서 태어난 동네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물장사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를 시마무라가 물으니 언니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혼은 전에 한 번 실패하고 여기에 온 거예요. 하고 고마코는 그 다음에 대해선 우물거리면서 주저하다가 달빛이 환하게 내리비치는 계단식 밭의 아래쪽을 바라보고 저기 언덕 중간에 이제 막 새로 지은 집이 보이지요? 기쿠무라라는 유리집? 네, 저 집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언니가 마음씨를 잘못 써서 갑자기 망쳐버렸어요.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기껏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게 해놓고 막상 들어갈 때가 되니까 차버린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결혼할 작정이었지만 그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랑에 열중하면 그런가 봐요. 그 상대자가 배신을 하고 달아났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화해를 하고 원래대로 그 가게를 달랄 수도 없으니 꼴사납게 되어 이 구장에선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또다시 다른 곳에서 돈벌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불쌍해요. 우리들도 잘 몰랐지만 별별 사람이 다 있나 봐요. 사내가 말이지 한 대명이나 됐나? 글쎄요. 하고 고마코는 미소를 머금었다가 후딱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언니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지질이 못났어요. 할 수 없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뭔데요? 고개를 숙인 채 머리 장식으로 머리를 긁었다. 오늘 바래다 주러 갔다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기껏 지어놓은 가게는 어찌 됐나? 본부인이 와서 하고 있어요. 본부인이 와서 한다니? 그거 재밌네. 하지만 개업 준비도 다 되어 있었는걸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애들도 모두 데리고 본부인이 이사를 왔어요. 집은 어떡하고? 할머니 한 분만 남겨두었대요. 농사꾼이지만 주인이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남봉꾼이군. 이미 나이도 제법 많을 테지? 젊어요. 32셋이나 됐을까? 허허, 그럼 본부인보다도 첩쪽이 나이가 더 많을 뻔했군. 같은 나이인 27이래요.
기쿠무라라는 건 규크의 기쿠겠지? 그걸 본인이 하고 있단 말이지? 한번 내건 간판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겠죠. 시마무라가 옷깃을 여미자 고마코가 일어나서 창을 닫으면서 언니는 당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셨다라고 오늘도 알려주었어요. 인사하러 온 걸 사무실에서 봤지. 무슨 말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당신 내 기분 아시겠어요? 하고 고마코는 방금 닫았던 장지를 활짝 열고 창에 몸을 내던지듯이 걸터앉았다. 시마무라는 잠시 후에 별빛이 도끼하고 전혀 다르군. 정말 공중에 떠 있군. 달밤이 돼서 그렇지도 않아요. 올 겨울의 눈은 지독했어요. 기차가 가끔 보통이었던 모양이던데? 네, 무서울 정도였어요. 자동차가 다니게 된 것이 다른 해보다도 한 달이 늦어져 5월이었어요. 스키장에 매점 있잖아요. 저 2층을 눈사태가 뚫고 지나갔어요.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가 나자 부엌에서 쥐가 뭘 갉아먹나 보다 하고 가보아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데 눈투성이지 뭐예요. 덧문이고 뭐고 눈이 쓸어가 버린 거예요. 표층 눈사태라는 건데 그것을 라디오에서 크게 방송했어요. 무서워서 스키 손님이 오지 않아요. 올해는 타지 않을 셈으로 작년 연말에 스키도 남에게 져버렸어요. 그래도 두세 번 탔는지 몰라. 나 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어떻게 지냈나? 남의 일은 상관 마세요. 2월에는 틀림없이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항구에 돌아갔으면 그렇다고 편지를 띄우면 되잖아. 싫어요. 그런 처량한 짓은 하기 싫어요. 부인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편지 같은 건 쓰지 않아요. 비참해요. 눈치를 봐가며 거짓말을 할 건 없잖아요. 고마코는 재빠른 말투로 내팽개치듯이 격렬하게 내뱉었다. 시마우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그 벌레들 속에 앉아있지 말고 전등을 끄세요. 여인의 귓바퀴까지도 또렷이 그림자가 질 정도로 달은 밝았다. 그 빛이 깊숙이 비쳐들어 다다미가 싸늘하게 파래지는 것 같았다. 고마코의 입술은 아름다운 거모리의 태처럼 매끈매끈했다. 싫어. 보내주세요. 여전하군. 하고 시마무라는 고개를 젖히고서 어딘지 우스꽝스러우며 약간 오똑하고 동그라운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보았다. 17에 여기 왔을 때하고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들 해요. 생활이랬자 그건 예나 이제나 똑같은걸요. 북극 소녀의 밤에 어린 발그레한 기운이 아직도 짙게 남아있었다. 게이샤다운 살결에 달빛이 조가비 같은 윤기를 내주었다. 하지만 집이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말이지? 이젠 그 누에 치던 방에 살지 않는군. 이번 집은 진짜 포주집인가? 진짜 포주집이냐고요? 그렇죠. 가게에서 과자며 담배 같은 걸 팔고 있어요. 역시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엔 진짜 고용살이니까 밤이 깊어지면 촛불을 켜고 책을 읽어요. 시마무라가 어깨를 끌어안으며 웃으니까. 그렇군. 하지만 이게 고용살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주인집 사람들은 아주 소중히 아껴주거든요. 어린아이가 울거나 하면 아주머니가 미안해서 밖으로 얻고 나가요. 아무런 불만도 없지만 잠자리가 비뚤어져 있는 건 싫어요. 늦게 돌아가면 이부자리를 깔아주거든요. 요가 똑바로 겹쳐지지 않았다든지 요잇이 삐뚤어지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한심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손으로 다시 깔기도 미안해요. 친절히 고마우니까요. 당신이 살림을 한다면 고생 꽤나 하겠군. 모두들 그렇게 말하죠. 타고난 천성인걸요. 집에 조그만 어린애가 넷이 있으니까
어질러 놓고 야단들이에요. 나는 그걸 하루 종일 정리하고 다니죠. 치워놓으면 어차피 또다시 어질러 놓을 걸 알면서도 신경이 쓰여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래봬도 난 깨끗이 치우고 살고 싶은걸요. 그렇지. 당신 내 기분 아시겠어요? 알고 말고. 알면 말해보세요. 어서 말해보시란 말이에요. 하고 고맙고는 느닷없이 절박한 목소리를 대들었다. 그것 봐요. 말 못하잖아요. 거짓말만 늘어놓으시고. 당신은 사치스러운 생각만 해서 엉터리예요. 알게 뭐람.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더니 슬퍼요. 내가 바보야. 당신 이제 내일 돌아가세요. 그렇게 당신처럼 캐묻는다고 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 그게 나빠요. 하고 고마코는 또다시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이 목소리를 삼켰으나 조용히 눈을 감고는 시마무라가 자기를 어딘지 모르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며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1년에 한 번 꼭 와주세요. 기한은 4년이라고 했다. 우리 집에 갈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러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키도 남에게 주고 갔던 건데 할 일이라곤 담배를 끄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전에는 많이 피웠지? 그래요. 손님방에서 손님들이 주는 걸 살짝 소매 속에 넣곤 하니까 돌아올 때는 몇 개고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4년은 긴데? 곧 지나가 버려요. 따뜻해. 하고 시마무라는 고마코가 다가오는 걸 그대로 안아 올렸다. 따뜻한 걸 타고난 거예요. 벌써 아침 저녁은 추워졌지? 내가 여기 온 지 5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했지요. 기차가 개통되기 전에는 쓸쓸했어요. 당신이 오기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째예요. 그 3년이 채 안 되는 동안에 3번 왔지만 그때마다 고마코의 처지가 달라지는 것을 시마무라는 생각하고 있었다. 몇 마리의 철석이가 갑자기 울어대기 시작했다. 아이 싫어 하고 고마코는 그의 무릎에서 일어났다. 북풍이 불어치자 방충망에 붙었던 나방이 일제히 날았다. 검은 눈을 살짝 뜬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짙은 속눈썹을 내리감은 탓이라고 시마무라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담배를 끄는 뒤 살이 쪘어요. 배에 기름살이 두꺼워져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땐 붙잡기 어려운 것도 이렇게 만나고 보니 금세 그 정다움이 되살아난다. 고마코는 살그머니 손바닥을 가져다 가슴에 얹고서 한쪽이 커졌어요. 바보. 그 사람의 버릇이군. 한쪽만. 아이 싫어요. 거짓말. 짓궂은 분이셔. 고마코는 갑자기 변했다. 이거였구나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해냈다. 양쪽을 고루고루 하라고 이번부터는 그렇게 말해. 고루고루? 고루고루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하고 고마코는 부드럽게 얼굴을 가져다 댔다. 이 방은 2층인데도 집주위를 두꺼비가 울며 돌아다녔다.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3마리나 기어다니는 모양이었다.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탕에서 올라오니 고마코는 마음이 푹 놓인 듯한 조용한 목소리로 또다시 신상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처음 검사받을 때 동기 때와 같은 줄 알고 가슴만 벗자 모두들 웃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울어버렸다는 이야기. 그런 것까지 이야기했다. 시마무라가 묻는 대로 난 정말 정확해요. 이틀씩 정확하게 빨라져요.
하지만 말이야, 손님방에 나가는데 곤란한 일 같은 건 없지? 어머나, 그런 걸 다 아세요? 몸이 더워지기로 이름 높은 온천에 매일같이 들어가고 구온천과 신온천 사이를 술자리 따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10리나 걷게 되는 셈이고 밤을 새는 일도 적은 산골 생활이어서 건강하게 살이 찐 단단한 몸이지만 게이샤 등에서 흔히 보는 허리가 좀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가로는 조붓하고 세로로는 두툼하다. 그런데도 시마무라가 멀리서 이끌려 오게 되는 까닭은 여인에게 마음속 깊이 가련히 여겨지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같은 건 아기를 못 낳을 거 아니에요? 하고 고마코는 진심으로 물었다. 한 사람하고만 교제한다면 부부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고마코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걸 시마무라는 처음 알았다. 17부터 5년째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마무라가 전부터 의아하게 여기고 있던 고마코의 무지하고도 전혀 무경계한 까닭을 그것으로 알았다. 동기로 있을 때 몸값을 치러주고 몸을 빼내준 사람과는 사별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곧 그 얘기가 있었던 탓인지 고마코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그 사람이 싫어서 언제까지나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고 한다. 5년 동안 계속했다면 훌륭한 편이잖아. 헤어질 기회는 2번이나 있었어요. 여기서 게이샤로 나오게 됐을 때하고 선생님 댁에서 지금의 집으로 옮길 때하고. 하지만 의지가 약한 거예요. 정말로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항구에 있다고 한다. 그 동네에 두기가 거북해서 선생이 이 마을로 오는 김에 맡겨보냈다고 한다. 친절한 사람인데도 한 번도 몸을 허락할 마음이 안 나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한다. 나이 차이가 심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밖에는 오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사이가 끊어질까 참다 못해 못된 짓을 저질러 버릴까 하고 마음먹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된 짓은 좋지 않아. 못된 짓은 할 수 없어요. 역시 타고난 천상이라 안 돼요. 나는 나의 살아있는 몸이 귀여워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4년의 기한을 2년으로 줄일 수 있지만 무리는 안 하죠. 몸이 소중하니까요. 무리를 하면 화내가 꽤 나오겠죠? 기한제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원금이 달로 쪼개어 얼마, 이자가 얼마, 세금이 얼마, 거기에다 자기가 먹는 식비를 계산해 넣으면 알 수 있겠죠? 그 이상 너무 무리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귀찮은 술자석이어서 마음이 없으면 지체 없이 돌아가 버리고 단골 손님의 지명이 아니면 여관에서도 밤늦게 부르진 않아요. 자기가 사치하기로 들면 한이 없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나가서 벌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벌써 원금을 절반 이상 갚았는걸요. 아직 1년도 안 돼요. 그래도 용돈이니 뭐니 해서 한 달에 30원은 들어요. 한 달에 100원 벌면 된다고 했다. 지난달 가장 적은 사람이 상백본에 60원이라고 했다. 고마코는 숫자석 수가 90몇 개로 가장 많고 한 자리에 한 개가 자기 차지가 되므로 주인에게는 손해지만 자꾸자꾸 술자석을 돌아다닌다고 했다. 이 온천장에는 빚이 늘어 기한을 연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튿날 아침 고마코는 역시 일찌감치 일어나 꽃꽂이 선생님과 이 방을 청소하고 있는 꿈을 꾸다가 잠이 깨버렸어요. 창가에 내놓은 경대에는 단풍 든 산이 비치고 있었다. 거울 속에서도 가을 햇살이 밝았다. 과자 가게의 여자아이가 고마코의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왔다. 고마짱! 하고 슬프도록 맑은 목소리로 맹장지 뒤에서 부르던 그 욕구는 아니었다. 그 처녀는 어떻게 됐지? 고마코는 헐끗 시마무라를 보고는 산소에만 다니고 있어요.
스키장 기슭에 저 봐요. 메밀밭이 있죠? 하얀 꽃이 피어있는 그 왼쪽에 무덤이 보이잖아요. 고마코가 돌아가고 난 후에 시마무라도 마을로 산책을 하러 가보았다. 하얀 벽이 있는 처마 밑에서 아주 붉은 새 폴란의 삼바코를 입은 여자아이가 고무공을 치고 있는 정령 가우숙에 와 있었다. 다이묘가 드나들던 무렵부터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 옛날의 풍취를 자아내는 집들이 많았다. 처마에 이어댄 차양이 유난히 깊었다. 2층의 창문은 높이 한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쭉하고 좁았다. 처마 끝에는 띠로 엮은 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흙담 위에 참억새를 심은 울타리가 있었다. 참억새는 엷은 황새꽃이 한창 피어 있었다. 그 가느다란 잎이 한 줄기씩 아름답게 분수 같은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길가 양지 쪽에 거적을 깔고 앉아 팥을 털고 있는 것은 욕고였다. 마른 팥 꼬투리에서 팥이 은하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튀어나왔다. 수건을 둘러쓰고 있어서 시마무라가 보이지 않는지 욕고는 삼박구에 무릎을 벌리고 팥을 털면서 그 슬프도록 맑게 울려 메아리칠 듯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비 잠자리랑 여치랑 산에서 우는 청 귀뚜라미 방울벌레 철석이 삼나무를 훌쩍 떠난 저녁바람 속을 날아가는 까마귀가 크기도 하네 하고 부르는 노래가 있지만 이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삼나무 숲 앞에는 오늘도 잠자리떼가 흘러다니고 있다. 저녁이 다가옴에 따라 그들의 헤엄쳐 다니는 속도가 황망히 빨라지는 듯했다. 시마무라는 출발하기 전에 역 매점에서 이 근방의 산 안내서가 새롭게 나온 것이 있어서 사가지고 왔다. 그것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읽고 있노라니 이 방에서 바라다 보이는 접경의 산들, 그 중에 하나인 산꼭대기 근처는 아름다운 목과 늪을 누비는 좁은 산길인데 그 일대의 습지에는 온갖 고산식물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여름철이면 무심히 고추잠자리들이 날아와 모자고 손이고 때로는 안경테까지 내려앉는 한가로운 풍경은 학대받은 도시의 잠자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잠자리떼는 어쩐지 막다른 곳으로 쫓겨 휘물려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저물어감에 앞서서 거무스름해지는 삼나무 숲의 빛깔에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초조하게 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먼 산이 석양을 받자 봉우리에서부터 단풍져 내려오고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인간이란 저항력이 약한가 봐요. 머리에서부터 뼈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박살이 나고 말았대요. 곰 같은 건 훨씬 더 높은 암벽에서 떨어져도 몸은 조금도 다치지 않는 모양이던데 하고 오늘 아침에 고마코가 말한 것을 시마무라는 생각해냈다. 암벽을 타다가 또다시 조난사고가 일어났다는 그 산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었다. 곰처럼 튼튼하고 두꺼운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태어났다라면 인간의 관능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인간은 엷고 매끄러운 피부를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석양빛이 비친 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시마무라는 감상적으로 사람의 살결이 그리워졌다. 나비 나비 잠자리랑 여치랑 라고 하는 저 노래를 저녁밥을 일찌감치 먹고 있을 때 서투른 샤미센으로 노래하고 있는 게이샤가 있었다. 산 안내에서는 등산로, 일정, 숙박소, 비용 등이 간단히 쓰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상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었다. 시마무라가 처음으로 고마코를 알게 된 것도 잔설의 살결에 실록이 움트는 산을 타고서 이 온천 마을에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자신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지금은 가을 등산철이어서 산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었다. 무의도식하는 그에게 할 일 없이 고생을 하며 산을 타는 것은 헛수고의 표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비현실적인 매력도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마코가 자꾸만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까이 와보니 뭔가 마음을 놓아버린 탓인지 지금은 그녀의 육체도 너무나 친근해진 탓인지 사람의 살결이 그립다는 생각과 산에 이끌리는 생각은 똑같은 성질의 꿈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어젯밤 고마코가 자고 간 직후여서 그런 것이기도 하리라.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혼자 앉아있노라면 부르지 않아도 고마코가 움직하여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것이 은근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이킹을 하러 온 여학생들의 애동애동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 잠이나 자야겠다고 마음먹고 시마무라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누웠다. 이윽고 가을 소나기가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고마코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오리도 거친 비단으로 만든 평상복이었다. 깼어요? 하고 그녀는 조용히 말하면서 이쪽을 보았다. 웬일이야? 잠이 깼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 여기서 잤나 싶어 시마무라가 자신의 잠자리를 둘러보면서 베개 맞춰 시계를 집어들고 들여다보니 아직도 6시 반이었다. 아직 이른데? 하지만 하녀가 벌써 불을 넣으러 왔는걸요. 주전자는 아침다운 김을 허옇게 내뿜고 있었다. 일어나세요. 하고 고마코는 다가와서 그의 베개맡에 앉았다. 매우 가정주부다운 거동이었다. 시마무라는 기지개를 켠 김에 여인의 무릎 위에 얹힌 손을 붙잡고 조그마한 손가락에 박힌 샤미센 발목의 못을 만지작거리면서 졸리는데 이제 막 밤이 샜지 않아? 혼자서 잘도 주무셨어요? 당신 역시 수염을 기르지 않으셨군요. 아, 참. 지난번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했었지? 수염을 기르라고. 어차피 잊어버렸대도 상관없어요. 항상 파르스름하게 깨끗이 밀고 계시는군요. 당신도 역시 언제나 분화장을 지으면 방금 면도를 하고 난 직후와 같은 얼굴인걸. 뺨이 또 너무 살찐 것 같아요. 살결이 휘어서 주무시고 계실 때는 수염이 없으면 이상해요. 동그래요. 부드럽고 좋지 뭐. 믿음직하질 않아요. 기분 나쁜데? 말똥말똥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그래요. 하고 고마코는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미소에서 갑자기 불이 붙은 듯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하는 것이었다. 벽장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하녀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언제야? 언제부터 숨어 있었어? 금방이지 언제긴요. 하녀가 불을 가지고 왔을 때요. 그리곤 자신의 한 짓을 생각하고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표정이었으나 갑자기 귀매까지 빨개지더니 그걸 얼버무리려는 듯이 이불자락을 들고 부채질을 하면서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 주세요. 추워. 하고 시마무라는 이불을 끌어안고 여관집 사람들은 벌써들 일어났나? 몰라요. 뒷곁으로 올라왔으니까요. 뒷곁? 삼나무 숲이 있는 데로 기어 올라왔어요. 그런 길이 있나? 길은 없지만 가까워요. 시마무라는 놀란 표정으로 고마코를 쳐다봤다. 내가 온 건 아무도 몰라요.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긴 했지만 현관은 아직도 닫혀 있잖아요. 당신은 역시 일찍 일어나는군.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소나기가 지나간 거 아나? 그래요? 저기 얼룩조리대가 촉촉해 젖어 있는 건 소나기 때문이었군요. 돌아갈래요. 이젠 한참 더 주무세요. 일어날게. 하고 시마무라는 여인의 손을 붙잡은 채 이부자리 속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길로 여인이 기어 올라왔다는 주위를 내려다보니 관목 따위가 무성하게 우거진 아래쪽이 요란스럽게 뚫려 있었다. 그것은
삼나마 숲으로 뚫린 언덕이 중턱인데 창문 바로 아래에 있는 밭에 무, 고구마, 파, 토란 등의 평범한 야채이지만 아침에 햇살을 받아 저마다 빛깔이 다른 잎들을 처음 보기라도 하는 듯이 기분이 상쾌했다. 탕으로 가는 복도에서 지배인이 연못 속의 잉어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있었다. 추워졌는지 먹성이 나빠졌습니다. 하고 지배인은 시마무라에게 말하고는 누에 번데기를 말려서 빻은 먹이가 물에 떠있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고마코는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탕에서 올라온 시마무라에게 이렇게 조용한 데서 바느질이나 했으면 방은 이제 막 청소를 하고 난 뒤인데 약간 해묵은 다다미 위에 가을 아침 햇살이 깊숙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바느질 할 줄 아나? 실례의 말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생을 했어요. 돌이켜보면 내가 자랄 무렵이 마침 우리 집안이 지내기가 어려운 때였나 봐요. 하고 혼잣말을 하는 듯 했으나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고마짱 언제 왔어? 하며 하녀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볕장 속에 숨어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난처했어요. 이젠 돌아갈래요. 몹시 바쁜걸요? 잠이 오지 않아서 머리를 감으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 감아두지 않으면 마를 때를 기다려 머리를 빗겨주는 사람에게 갔다가는 낮에 연애 시간에 맞춰 갈 수 없거든요. 여기에서도 연애가 있지만 어젯밤에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승낙한 뒤여서 오지 못할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몹시 바빠요. 놀러 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고마코는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머리 감는 일을 그만두고 시마무라를 뒷마당으로 끌고 갔다. 아까 거기로 숨어 들어왔는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복도 밑에 고마코의 젖은 게다와 다비가 있었다. 그녀가 기어 올라갔다고 하는 얼룩조리대가 우거진 쪽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밭을 따라서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내려가 보니 시냇가는 깊은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밤남 위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발밑의 풀 속에도 밤송이 몇 개가 떨어져 있었다. 고마코는 계대로 밟아뭉개어 밤알을 까냈다. 모두 자지단 알밤이었다. 맞은편 기슭의 경사가 급한 산허리에는 억새의 이삭이 일제히 피어나 눈부신 은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눈부신 빛이라곤 하지만 그것은 가을 하늘을 날고 있는 투명한 덧없음과 같은 것이었다. 저쪽으로 가볼까? 당신네 약혼자의 무덤이 보이는. 고마코는 쑥 발돋움을 하고서 시마무라를 똑바로 쏘아보더니 한 주먹의 밤을 힘껏 그의 얼굴에다 내던지고는 당신 나를 업신여기군요. 시마무라는 피할 사이도 없었다. 이마에서 딱 소리가 나고 아팠다. 무슨 인연이 있다고 당신이 무덤을 구경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화를 내지? 그런 것도 나에겐 진지한 일이었어요. 당신처럼 사치스러운 기분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는 달라요. 누가 사치스러운 기분으로 살고 있담? 하고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럼 왜 약혼자니 뭐니 해요? 약혼자가 아니란 건 요전에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잊었군요. 시마무라는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말이에요. 아드님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입 밖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선생님의 마음속을 아드님이나 나나 다같이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아온 거예요. 도쿄에 팔려갈 때 그 사람 혼자서 전송해 주었어요. 고마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내가 위독하다고 하는데 그녀는 시마무라가 있는 방에서 자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리겠어요? 하고 몸을 내던지듯이 말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고마코가 마침 시마무라를 여기에 전송하고 있을 때 환자의 용태가 이상하다고 요코가 데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코는 한사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서
인종도 못 봤던 일이 있었기에 한층 더 시마무라는 그 육교라는 사내가 마음에 걸렸다. 고마코는 언제나 육교 이야기를 피하려고 한다. 약혼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요양비를 벌기 위해서 여기서 게이샤로 나왔다고 하니까 진지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반말로 얻어맞고도 화를 내는 기색이 없자 고마코는 잠시 의아스러운 모양이더니 갑자기 풀이 죽어 무너질 듯 매달리며 당신 순진한 분이군요. 뭔가 슬프지요? 나무 위에서 애들이 보고 있어. 알 수 없군요. 도쿄 사람은 복잡해서. 주위가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죠? 모두 다 어수선해졌어. 이제 생명까지도 어수선해질 거예요. 무덤을 보러 가실까요? 글쎄, 그것 보세요. 무덤 같은 건 조금도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당신 쪽에서 구애받고 있을 뿐이야. 나는 한 번도 찾아간 일이 없으니까 구애를 받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한 번도. 지금은 선생님도 함께 묻혀 있으니까 선생님에게는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새삼스레 갈 수도 없어요. 그런 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짓 같아요. 당신 쪽이 훨씬 더 복잡하군. 왜요? 살아있는 상대에게 마음대로 분명히 할 수도 없으니까 하다못해 죽은 사람에게나마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고요함이 차가운 물방울이 되어 떨어질 듯한 삼나무 숲을 빠져나가 스키장 아래쪽으로 철로를 따라 걸어가니 바로 묘지였다. 논두렁에서 약간 높다란 한쪽 모퉁이에 해묵은 돌비석 연화문개와 지장보살의 석상이 서 있을 뿐이었다. 초라하게 헐벗은 무덤이었다. 꽃은 없었다. 그러나 지장보살 뒤쪽의 얕은 나무 그늘에서 뜻밖의 요코의 가슴이 보였다. 그녀도 순간 가면과도 같은 진지한 얼굴을 하고서 찌를 듯이 불타는 눈으로 이쪽을 보았다. 시마무라가 꾸벅 인사를 하고는 그대로 멈춰섰다. 요코상, 빨리도 왔어? 난 머리 빗으러 하고 고마코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휙 하고 새까만 돌풍이 불어 날려가기라도 하는 듯이 그녀도 시마무라도 몸을 움츠렸다. 화물 열차가 굉장히 큰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면서 바로 옆을 지나간 것이었다. 누나! 하고 부르는 소리가 그 요란한 굉음 속을 뚫고 흘러왔다. 사이치로! 사이치로! 하고 요코가 불렀다. 눈의 신호소에서 역장을 부르던 그 목소리였다. 들리지도 않는 먼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듯한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화물 열차가 지나가 버리자 가리개를 치워버린 듯이 철로 건너편에 메밀꽃이 선명하게 보였다. 빨간 줄기 위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풍경은 참으로 조용했다. 뜻밖의 욕구를 만났는지라 두 사람은 기차가 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였지만 그러한 무엇까지도 화물열차가 휩쓸어가 버렸다. 그런 다음에는 차바퀴 소리보다도 욕구 목소리에 여운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결한 애정의 메아리가 되울려 올 것만 같았다. 요코가 기차를 멀리 떠나보내고 나서 동생이 타고 있으니까 역에 가볼까 해요. 하지만 기차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하고 고맙고가 웃었다. 참 그렇지? 난 육교상의 묘에 참배하진 않을래. 요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망설이더니 무덤 앞에 꿇어앉아 두 손을 보았다. 고마코는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시마무라는 눈길을 돌려 지장보살을 보았다. 긴 얼굴이 삼면에 새겨져 있는데 가슴에 대고 합장한 한 쌍의 팔 외에도 좌우에 두 개씩의 손이 있었다. 머리를 빗어야지 하고 고맙고는 요코에게 말하고는 논두렁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 이고장 사투리로 핫테라고 하는 나무의 줄기와 줄기 사이에 대나 막대기를 바지랑떼와 같은 모양으로 몇 층이고 잡아매어
볕단을 걸쳐서 말리는 볕가리는 마치 볕단으로 높다랑 병풍을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마무라 일행이 지나가는 길가에서도 농부들이 그 핫테라고 하는 볕가리를 만들고 있었다. 산바꾸의 허리를 획획 비틀면서 처녀가 볕단을 던져 올리면 높이 올라가 있는 사내가 재치있게 받아들고는 잡아 훑듯이 두 갈래로 쩍 갈라서 장대에 걸쳐놓곤 한다. 익숙해진 무심한 동작이 구성지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벽가리 아래로 쳐진 이삭을 무슨 소중한 물건의 무게라도 달아보듯이 고마코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흔들흔들 까불어 올리면서 잘도 연걸었다. 만져보아도 기분이 좋은 이삭이에요. 작년과는 아주 딴판인걸요? 하고 이삭의 감촉을 즐기는 듯이 눈을 지그시 떴다. 그 위에 하늘에선 나지기의 참새떼들이 어지러이 날고 있었다. 모내기 인부임금 협정, 일을 임금 90전, 식사 제공. 여자 인부는 이상의 6할이라는 낡은 벽보가 길가의 벽에 남아있었다. 요코네 집에도 하태가 있었다.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간 발 끄트머리에 서 있었는데 그 집 마당의 왼쪽, 옆집의 하얀 벽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감나무에 높다란 하태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또한 밭과 마당의 사이에도 다시 말하면 감나무의 하태와는 직각으로 역시 하태로 그 볕단 밑을 드나드는 입구가 한쪽가에 나 있었다. 거적 아닌 볕단으로 마치 가설극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밭에는 시들어버린 다할리아와 장미나무 앞에 토란이 싱싱한 잎사귀를 펼치고 있었다. 붉은 잉어가 있는 연못은 하태의 저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 작년에 고마코가 살고 있던 그 누에치던 방의 창문도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요코는 화난 듯이 머리를 숙이고는 벼이삭이 늘어진 입구로 돌아갔다. 이 집에서 혼자 사나? 하고 시마무라는 약간 등이 굽은 듯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렇지도 않을걸요? 하고 고마코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이 기분 나빠. 이제 머리 빗는 거 그만둘래요. 당신이 쓸데없는 말을 꺼내서 저의 성묘를 방해했어요. 무덤에서 만나기 싫은 건 당신의 고집이겠지.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나중에 틈이 있으면 머리 감으러 가겠어요. 늦어질지도 모르지만 꼭 갈 거예요. 그리고는 한밤중인 3시였다. 장지를 냅다 밀어붙이듯이 여는 소리에 시마무라가 눈을 뜨자 가슴 위에 넙죽 고마코가 길게 쓰러지더니 온다고 왔으니까 왔죠? 그렇죠? 온다면 오는 거예요? 하고 배까지 들먹거리는 거춘 숨을 쉬었다. 몹시 취했군. 이봐요. 온다면 오는 거예요. 아 그래 왔어. 안 보여. 후 괴로워. 그러고도 언덕길을 잘도 올라왔군. 몰라요. 이젠 몰라. 하고 고마코가 벌떡 드러누워 뒹구는 바람에 시마무라는 답답하게 짓눌려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갑자기 잠이 깬 탓인지 베슬거리며 다시 쓰러지자 머리가 뜨거운 것에 닿아서 깜짝 놀랐다. 불덩이 같잖아. 바보 같으니. 그래요? 불베개 베면 불에 데어요. 정말이야. 하고 눈을 감고 있으니 그 열이 머릿속에 스며들어 시마무라는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고마코의 가쁜 숨결을 따라 현실이라는 것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그리운 회한과도 같아서 다만 이젠 편안하게 어떤 복수를 기다리는 심정 같았다. 온다고 했으니까 온 거예요. 하고 고마코가 그 말을 열심히 되풀이하고는 이젠 왔으니까 돌아갈래요. 머리를 감아야겠어요. 그리고는 기어오르더니 물을 벌떡벌떡 마셨다. 그래가지고는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있어요. 동행이 있거든요. 목욕도구 어디 갔나? 시마무라가 일어나서 전등을 켜자 고마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담이 엎드려 버렸다. 싫어요. 겐로쿠 소매의 화려한 메린스 겹옷에다 검은 깃이 달린 잠옷을 입고 속들을 메고 있었다. 그래서 속옷의 깃은 보이지 않고 맨발의 가장자리까지 취기가 돈 채 숨는 듯이 몸을 오그려 붙이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귀엽게 보였다.
목욕 도구를 내동댕이 친 모양인지 비누며 빗등이 흩어져 있었다. 잘라줘요. 가위 가져왔으니까. 뭘 잘라? 이걸요. 하고 고마코는 머리 뒤로 손을 돌려 집에서 속된기를 자르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들어야지요. 여기 와서 잘라달라고 하려고요. 시마무라는 여인의 머리를 헤치고 속된기를 끊었다. 한 군데가 잘라질 때마다 고마코는 머리를 흔들어 내리면서 약간 차분한 태도로 지금 몇 시쯤 됐나요? 벌써 3시인데? 어머,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 머리는 자르면 안 돼요? 많이 매기도 했군. 그가 붙잡은 머리의 밑부분이 후끈하도록 따뜻했다. 벌써 3시예요? 손님방에서 돌아와서 쓰러진 채 잠들었나 봐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더니 집으로 부르러 왔어요. 어딜 갔나 할 거예요. 기다리고 있나? 공동탕에 들어가 있어요. 셋이서. 술자리가 6군데나 있었지만 4군데밖에 돌지 못했어요. 다음 주엔 단풍 구경을 하러 오는 손님들로 바빠질 거예요. 참 고마워요. 하고 풀어진 머리를 빗으면서 얼굴을 들더니 눈부신 미소를 머금고 몰라요. 아이 우스워라. 그리고 할 수 없다는 듯이 다리 꼭지를 주워들었다. 친구들한테 미안하니까 가봐야겠어요. 갈 땐 들리지 않을래요. 길이 보이나? 보여요. 그러나 옷자락을 밟고 비틀거렸다. 아침 7시야 밤 3시. 하루에 2번이나 이상한 시간에 틈을 내어 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시마무라는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